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싸고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도 중도 사퇴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딸과 관련된 대학들이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등 파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야권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가 가짜뉴스라는 판단하에 야당의 조국 후보자 낙마 공세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국민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을 거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은데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팩트 확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 쭉 보셨지 않습니까? 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그러는데 더 성찰해달라 이런 말도 며칠 전에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더 성찰하겠다. 성찰하고 예. 또 성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청문회 때 물론 이제 밝혀야 되겠죠. 청문회 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뭐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허위 사실도 많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당도 그렇고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예. 말이죠.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밝힐 건 밝힌다 하더라도요. 당장 언론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아서 이제 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제 몇 개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른바. 그리고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몇 가지만 아니라고 이제 부인한 건 있습니다만 거기서 좀 넘어서 청문회 때 다 밝히겠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말이죠. 그걸 뭐 문서가 있으면 문서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청문회 전이라도 꼭 청문회에서만 밝히는 건 아니에요. 검증이라는 건 사전 검증도 있는 것이고 예. 언론을 통한 검증도 검증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본격적인 해명이나 이런 공방은 뭐 청문회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도 청문회를 보고 또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도 이 정도로 의혹이 많이 제기되면 8월 9일 날 내정했잖아요. 후보자가 되고 그 이후고 지금 후보자의 신분인데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거는 이 같은 말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가 뭐 그냥 수사적으로 하는 얘기고 좀 그래서 청문회 전이라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저래서 저런 것들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밝혀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청문회 제도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인사청문회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하는 장치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청문회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가짜 뉴스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는 예. 청문회장에 이 상태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검증을 하고 검증이 확정됐을 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청문회에 가면 다 정책 청문회가 되는 이유가 사전에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미국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8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청문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그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미래의 법무부 직원이다라고 하니까 네. 상원 의원들이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캔디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훈훈한 가족들이 다 우리는 이런 거죠. 청문회에 들어가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임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장관급 16명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본인이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못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고 나서 이런 여론 추이를 보는 거죠. 맞구나. 조국 후보가 얘기한 게 맞구나. 그러면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까지 청문회 전에 사퇴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뭐 초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MB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청문회 전에 사퇴한 사람이 2명, 그리고 지명철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지금처럼 자꾸만 피하고 하려고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당도 검증해야죠. 그래야지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장관이 실은 낙마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왜 예. 낙마했느냐?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반대했습니다.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신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2명을 낙마시켰어요. 그때 그 기준을 가지고 조국을 한번 검증을 해봐라. 거창한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당이 옹호만 하면은 저는 여당도 큰 낭패를 볼 거다 말씀드립니다. 예, 여야의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청문회는 열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로 한다고 한다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청문회가 일단 들어가면 그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전에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논리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여당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예.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시각의 문제고 다시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문회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이 옳다. 법에 의하면 당연히 청문 요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문 대상일 정도로 충분히 청문을 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격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예, 봅니다. 야당 쪽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랬지만 국민청문회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 청문회는 열자. 그런데 하루가 아닌 3일로 열자. 인사청문회법 3일 이내로 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3일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국당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청문 대상 확대도 필요하고 뭐 청문회 제도 잠깐 얘기하면 우리 김 교수님 그 말씀 예, 예. 하셨으니까 청문 기간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늘려야 해요. 하루 달랑해가지고 뭐 달랑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자정 넘기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차수 변경할 때도 있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는 그런 생각이 일반화됐어요. 지금 말씀처럼 하루 적당히 막 여야가 공방하고 거기서 이제 여당 후보들은 이제 두둔하고 여당 의원들은 두둔하고 야당 의원들은 이제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고 후보는 뭐 어쨌든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대통령 임명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예. 이건 분명히 어떻게든 이 고리를 끊을 필요는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니까 청문 기간 만약에 정말로 자신 있다면 뭐 하루가 아니라 이틀, 예. 3일 해도 된다고 보는데 아마 예.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전 한국당도 너무 공세적으로 너무 정치 공세라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 공세라는 측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야 간에.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민심의 입장에서 말이죠. 좀 그런 발언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박용진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여당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여권은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면 이제 향후 국정 동력이 거의 뭐 소진될 것이다라는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직하죠. 근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조국 후보가 바로 정권이다라는 그런 등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얘기, 네. 뭐 가장 근접한 시간에 일어났던 일 한두 가지 좀 짚어가겠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관련된 대학이요. 제가 헤아려 봤더니 단국대, 부산대, 네. 그렇죠? 공주대, 서울대, 고려대 물론 네.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두 가지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에 수시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가지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국대학교에서의 논문 게재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그 어려운 의학 논문에 과연 제1 저자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액크날리지먼트라 해가지고 거기다 써줍니다. 아 이런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으로? 그 밑에다가는 예. 감사의 글을 써요. 이 논문을 할 때는 누구누구가 도움을 줬습니다. 예. 하지 저자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로 할 때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의 소속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 딸이 정확하게 한영 외고 2학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자가 그걸 보고 통과시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사라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조국 후보는 뭐라 그러냐면 가족이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단국대학교의 장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해외 유학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부탁을 했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단계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이제 고려대학교도 뭐 2008년, 9년, 뭐 11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예. 여하튼 간에 최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고대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리든 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했는지 그 당시에 참여했었던 교수들을 다 학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검증도 하고 평가도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요 조사 결과에 이 논문은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이 입학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장 교수님 어디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동의해요. 논문 문제하고 이제 그 장학금 문제였어요. 제 기억에 월요일 날 벌써 꽤 됐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조간신문에 정확히 한국일보였어요. 한국일보에 그 장학금 관련이 나왔고 그 소천 장학금인가 그건 뭐 공식 개인이 하는 거라며요. 개인 교수가 하는 거라고 하면서 나왔고 예. 그다음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 지금 우리 이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논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들,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 논문 문제는요.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민 다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른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인식들이 상당히 저변에 많이 확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청문회도 그렇고 임명이라는 건 말이죠. 법무장관이 됐고 무슨 장관이 됐고 정치적 행위거든요.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그렇다면 이건 사법 영역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설령 아주 편법이긴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건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부모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해서 이른바 스펙이 가능했다고 본다면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국민들은. 예, 그땐 그랬어. 내 자녀만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걸로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그 당사자가 왔을 때 얘기인 것이죠. 예.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도. 근데 그분들은 청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걸 같이 연관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예. 문제라고 좀 다른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민들 인식 속에 있다면 그거는 전 그것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그것조차도 국민들이 정말로 인식 속에 이건 뭔가 반칙까지는 아니지만 뭐 특권이 개입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전 그것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불법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 무게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법은 당연히 안 되고 편법과 탈법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법 집행의 최후 보루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불법 이민자를 고용부로 채택했다는 발표가 나오는 순간 바로 사퇴했어요. 예. 이렇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도덕적 기준을 들이밀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예. 교수가 왜 도덕이란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더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법 집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죽하면은 뭐 의혹이지만 조국 캐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전에 국민에게 상세하게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면은 사퇴를 하든지 예. 이 두 개 길 뺏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강조했던 기조가 공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고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럴 것 같아요. 제 예측인데 청문회로 갈 것 같아요. 청문회 전에 사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사퇴할 것 같아요. 이런 사퇴는 한다면. 한다는 거네요. 한다면. 아니 사퇴할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이건 저희 추측이기 때문에 예. 제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아니다라는 영역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아마 청문회 전에 사퇴를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조국 후보자 측에서 볼 때는 모든 걸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청문회로 갈 것 같고요. 아마 정권의 입장에서도 이제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면 여러 가지 정권의 부담이 크죠. 워낙 조국 후보자가 개혁의 상징처럼 돼 버렸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공정, 정의, 평등 이런 걸 내세웠던 거 아니었겠어요? 뭐 기회는 뭐 평등하고 뭐 과정 공정하고 이 얘기 있잖아요. 결과는 예. 정의로워야 된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인데 아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마 정의당의 데스노트, 뭐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그게 마치 무슨 뭐 불문율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간다면요. 만약에 법무장관이 된다 한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물론이고 이 정권의 도덕적 권위, 도덕적 우위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동력이 사라져요. 개혁 동력이.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반응한다면 민주주의라는 게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예. 원리들이. 예. 국민들에게 반응해야죠. 민심의 소재가 뭐 많이 예. 반응한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 아 정말 그 상징 같은 존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른바 읍참마속을 했구나라고 예. 한다면 절대 너무 피해지까지는 말아라 정권이. 저는 무조건 뭐 그만두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다 당당하게 나가라. 정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예. 최 교수께서 개인적 의견으로 사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25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그 모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여러 과제도 있고 총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당장 발등에 불이 조국 청문회를 통과하는 여부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민 분노에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조국 후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찬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분노에 진솔하게 한다. 이건 어떤 여론을 읽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이제 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산업행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업펀드로 했다가 사학, 운동지 학원에 했다가 16일서부터 시작했던 딸 문제와 나오면서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얘기 나오고 특히 뭐 주부들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혹시 시간이 있어서 그 여론조사가 언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같이 좀 얘기를 얘기를 해주셔도 해주면요. 됩니다. 예. 지금 가장 크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쪽이 주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한국 예. 갤럽 조사에도 보면은요. 지금 주부 같은 경우에 39%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역전돼 버렸어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체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제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해서. 전체는 45대 49, 45%가 긍정, 49%가 부정이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건데요. 예, 예. 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게 지난 7월 4일 4주째 45대 44대 박빙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그 아직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중도라고 하는 층에서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조사에는 부정이 무려 52%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한 민심이고 20대에는 42%대 4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와 주부층에서 굉장히 문제. 하나 가장 핵심 있게 제가 봤던 거는 오히려 50대입니다. 50대가 과거에 386 세대거든요. 예. 그 386 세대인데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에서 지난주는 2주 전이죠. 45%인데 30%, 39%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전반적 민심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일부 박영진 의원이라 등을 통해서 이게 최악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최 교수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 일단 청문회 들어가면 저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보면은 그랬잖아요. 맞으면서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분명하게.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소미아를 전격적으로 파기한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그러한 그 수를 쓰니까 저는 이것도 분명히 저는 만약에 청문회 간다고 한다면 사퇴가 아니라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예. 저 내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퇴시킬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정말 끝까지 맞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제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서 물론 누구 생각이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정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죠. 국민들도 대단히 뭐 진짜 난감한 상황인데 이 정권이 그 정도로 국민들의 민심에 둔감할 리가 없다라는 예,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소미아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저희들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문재인 정권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혀있던 이 지소미아가 끝내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끝장나 버렸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지소미아를 이렇게 파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오로지 국익은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오로지 그들의 총선, 대선 전략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조사 결과는 예.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고요. 예. 1,200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예. 95% 신뢰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편집 오차 3.1%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일부러. 안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연합뉴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부러 지적을 언급을 받기 해줬습니다. 때문에 예, 반드시 언급을 한다는 예. 말씀 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소미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전국에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일 경제 전쟁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종결하겠다고 결정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조국 후보자의 물타기다 이렇게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글쎄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어떻게 보세요? 여권 내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소미아 이 파기를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이슈를 덮을 수는 없어요.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 이슈라는 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면 전환용, 뭐 정치 하나의 그 뭐 현실 정치의 하나의 수법들이기도 해요. 예. 기법들이기도 한데 지소미아 파기했다고 이제 언론이 관심 쏠리. 왜냐하면 지소미아 저는 개인적으로 파기하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종료가 됐건 파기가 됐건 굉장히 이제 예상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있는 거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도 개입되는 것 같고 한미일 동맹 뭐 이제 북중로 관련 여기서 뭐 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조국 후보를 덮는다. 그 정도로 나이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덮일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언론이 예. 다른 거 같으면 덮일 수 있어요. 이건 덮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로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전 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떤 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맥락적인 좀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국방부 장관까지도 방문하면서 얘기를 했고 반면에 북한은 꼭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일주일 만에 8월 경축사 일주일 만 협력과 대화를 하자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결정적으로 이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아니 국방부 장관이 어저께 국회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별거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일본이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국면 전환용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닭 잡는데 청룡도를 쓴 거다. 닭 잡을 때는 청룡도 쓰면 안 됩니다. 경제 보복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는 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죽하면 미 국무부가 대변 발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장하기를 원했는데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덮는다 안 덮는다 문제를 넘어서서 결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게끔 하는 결정이었다는 데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어제 발표되기 직후로 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여야를 대하는, 그러니까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해서 종료 결정 관련해서 했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수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소미아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나 종료를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으면 이제 그 충격이 덜했을 텐데 너무 임박해서 했던 것 같고 아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지소미아는 연장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8.15 경축사, 대통령 경축사도 일본의 대화 협력을 제안을 하고 분위기 약간 좀 숨 고르기 정도로 가는 상황이었고 또 미국이 워낙 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동맹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라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당, 제1야당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글쎄요, 어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건 사실은 우리나라를 안보 적성 국가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국가와 안보적인 군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정치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에 너무 논리의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